창조란 본인의 결핍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물질이건 정신이건 풍족하다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완성작을 보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작품은 생산되지 않을 겁니다만 만족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재도전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도 이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고독만 늘어나곤 합니다. 알면서도 몰입하는 것이니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지독한 사랑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아침부터 사랑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신가요? 어젯밤에 싸우신 분들은 많이 어색하실 것 같고, 어제 케이크와 함께 포도주 한잔 하신 분들은 역시 사랑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얘기하니까 탁 웃으시는데, 네. 연애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니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참혹한 사랑이군요. 네. 에이, 좋지 않아요. 그 제목은 슬픈 카페의 노래라는 책이고요. 저자가 칼슨 맥컬러스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새드 카페잖아요. 네. 원제가 더 발라드 오브 더 새드 카페입니다. 제가 슬픈 카페의 노래 그래서 네. 카페가 슬픈 건지 노래가 슬픈 건지 그랬다가 그래서 원제목을 찾아봤어요. 네. 근데 새드 카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카페가 슬픈 카페죠? 이제 카페가 그 공간적인 배경으로 나옵니다. 농약 가게. 네, 사료 가게였는데. 네, 사료 가게. 예, 그게 이제 카페로 나중에 그 주인이 바꾸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처음에 이제 이 책이 슬픈 카페의 노래는 이 저자의 저작 중에 가장 최고의 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고요. 처음에 이제 처녀작을 썼을 당시에 거의 그 프랑스의 문화 앙드레지드, 그 좁은 문으로 알려진 앙드레지드가 미국의 기적이라고 극찬한 천재 소녀 작가였습니다. 앙드레지드는 미국을 좀 무시했군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참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지만 굉장히 시적 감성, 그 우울한 내면을 담아내는 단단한 문체, 그리고 또 이게 그 번역이 장영희 씨, 고 장영희 씨가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영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굉장히 유려한 문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후기에 밝혀놓으셨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을 번역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문장도 무료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유려하고 우아한 문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에 나오는 그 주인공 어밀리오의 사랑이 너무나 처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버림받는 게 또 너무나 완벽해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 어밀리오의 사랑을 지켜주고 싶어서 정말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정성을 다해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건 완벽하고 짧고 잔인한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버림을 받거든요. 한 번은 버리고 한 번은 또 버림을 받는데 짧은 사랑인데 버림받는 건 너무나 흉폭하고 광폭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받거든요. 기간도 길었나요? 기간은 사랑 자체가 짧았으니까. 예, 예. 근데 잔인하다고 할 정도, 이제 잔인하다는 건 기간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모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카페를 닫고 다 널빤지로 다 막아버리고 혼자 유폐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유배를 자청하는군요. 네, 사랑을 잃고, 이제 그 기영도의 빈집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 예. 아휴. 네, 딱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시가 떠오를 정도로, 정말 딱
두 폭의 그림이 생각났어요. 처음에 카페 그 사랑이 찾아오기 전에 황량한 마을에 방적 공장에 그냥 공장 왔다 갔다 하는 마을 주민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료한 정말 지리멸렬한 일상이 펼쳐지는 그런 마을에 있다가 갑자기 카페 그 사랑이 찾아오면서 카페 사료가게가 이제 카페로 변신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활기차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마음으로 이제 재밌게 있었던 그 장면, 두 장면.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책의 구성이 앞과 뒤가 거의 비슷한 게 그 황량한 마을이 이제 앞뒤로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을 잃고 다시 한번 황량한 그 마을로 카페도 없어진 마을이 보여집니다. 황량했다가 꽃 피었다가 네. 다시 그 전보다 더 지독한 황량함으로. 네. 시작도 그렇게 됐네요. 마을은 황량하게 짝이 없다. 아, 그런가요? 네, 첫 문장이 그렇고 그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이곳의 겨울은 짧지만 혹독하고 여름은 자결하는 태양으로 하얗게 불타오른다. 네, 그 시 문장 같죠? 네.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유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참 그 짧은 50세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지병으로 그 전까지 생애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삶을 사는데 태어나기를 좀 부유한 보석상의 딸로 태어납니다. 미국의 그 남동주의 조지아주에서 출생을 하는데 1917년에요. 근데 20살 때 이제 작가 지망생인 그 리브스 맥컬러스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데 둘 다 작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맥컬러스 그 저자 그 카슨 맥컬러스보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 재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슨 맥컬러스는 끊임없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또 양성애적인 기질이 있어서. 아, 남편한테도 그랬나 보죠? 네, 두 사람 다 양성애 기질이 있어서 서로 외도를 막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이 막 생기고 하면서 이제 결혼이 4년 만에 끝이 나는데 이제 끝이 나기 전에 이제 23살에 처녀작을 씁니다. 카슨 맥컬러스가. 제가 이제 앞으로 맥컬러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처녀작이 이제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앙드레지드 극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천재 작가로. 그런데 이제 24살 때 처음으로 뇌졸중 증세가 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병마도 시달리는데, 그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4년 만에. 근데 동시에 그 작곡가, 한 사람의 남자 작곡가가 있었는데, 데이비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을 두 사람이 같이 좋아하게 돼요. 현실에서요. 그래서. 남자를? 네. 부부가 좋아하는. 네네. 동시에 좋아해서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이 이 슬픈 카페의 노래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희한한 게 헤어졌다가 또 28세 때 또 재혼을 합니다. 그 남편이랑.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카슨 맥컬러스는 계속 이제 뇌졸중을 앓았는데 두 차례 심한 뇌졸중을 앓고 이제 30살 때 몸 왼쪽에 완전히 마비가 돼서 휠체어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살 때 그런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된 이 슬픈 카페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카페 노래는 이제 아까 그 인트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인간의 오랜화된 사랑의 본질을 탐색하는 소설이고요. 타인에 대한 그 격렬한 욕망이 결국은 그 결과로 철저히 혼자 더 고독하게 남게 된다는 그런 모순을 아주 절제된 문장과 뛰어난 구성으로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본인의 재능도 있었겠지만 뇌졸중으로 왼쪽이 마비됐다는 것. 결국은 몸을 못 쓰면 감각은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만큼 평형을 맞추려면은 감각이 예민해지니까 감각이 예민해진 것 아울러서 양성애자이기 때문에 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를 두루 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다시 재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남편이랑. 근데 그 26세 그 저자가 26세일 때 남편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같이 죽자 동반 자살을 권유를 하는데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싫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 혼자 이제 호텔 방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자는 이제 슬픈 카페 노래 또 연극으로 각색돼서 뭐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상을 휩쓸고 막 엄청 상연이 되고 결국 이제 50세 때 그 지병인 뇌졸중으로 사망을 해서 그 일생의 병마에 시달린 일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거의 20년 이상을 네. 20몇 년을 그러면 마비된 상태. 네.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작가로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참, 이 책이 또 그 번역하신 분이 장형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도 사실 여러 차례 암을, 예. 뭐 척추암, 뭐 간암, 여러 가지 투병을 하면서 이제 몸이 부자유스러우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번역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작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번역가까지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인연이 서로 딱 맞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번역, 그래서 더 예. 정성을 들여서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네. 열린문에서 나온 게 올 판이죠, 이게 올해 판. 네네. 2014년 판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 나왔습니다. 네, 3월 14일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까지. 네, 참, 이 책이 제가 참 의미 깊게 본 거는 보통은 이제 소설을 읽고 뒤에 뭐 해자가 붙는다든지 옹기니 후기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양념식으로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슬픈 카페의 노래는 장영희 선생께서 너무나 훌륭한 해제를, 후기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소설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자기가 해석한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으셨는데 너무 참 원래 원작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글이라고 빛나는 글이었습니다. 네, 요 뒤에 엄gin이의 네. 말 중에 있습니다. 신 외에는 그 누구도 두 사람의 사이의 사랑을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랑의 마지막 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거는 이제 본문 중에 이제 저자가 예. 직접 얘기하는 엄긴 얘기. 말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설의 내용은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제 미스 어밀리어라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카슨 맥컬러스가 쓴 여러 저작들 중에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 늘 상식의 탈을 벗고 기묘한 사람들,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도 미스 어밀리어 같은 경우는 아주 인색하고 야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키는 180cm가 넘고 눈은 사팔뜨기 안쪽으로 다 모였고 그 힘은 또 남자 이상으로 세고 건장하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경영하던 사료가게를 물려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교통사고를 당하듯 꼽추 라이언 윌리스라는 사람이 가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 당신 140이나 될까 말까. 어깨는 혹이 달리고 가슴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 꼽추인데 내가 당신의 먼 친척이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데 마을 사람들 이제 그때 옆에 있었는데 당연히 이 야비하고 이 돈밖에 모르는 여자가 쫓아내겠지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들어와서 저녁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꼽추에 대한.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꼽추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격은 이제 타고난 재능이겠지만 남들과 잘 어울리는 즐겁게 해주는 사교적이고. 네, 사교적인 성격인데 아주 되게 음흉한 책략가예요. 그리고 이제 불황자고요. 아무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꼽추에게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 어밀리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료가게를 카페로 이제 꼽추가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사교계의 어떤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카페로 변신시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손재주가 더 술도 막 빚거든요. 그래서 이 어밀리어가 빚는 술이 또 신비한 힘이 있어서 무료하고 질이 멸렬한 삶을 사는 이 시골 마을에 정말 이런 아무것도 내 인생은 왜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카페에 와서 술을 한 잔 마시면 잠깐 동안이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기억을 잃고 삶을 이 백합꽃이 참 아름답다. 내지는 목련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삶의 진실을 잠깐이라도 엿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술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마실 수 있는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 자체가 이 마을에 없었는데 이 카페가 생기면서 사람들 경건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아이들까지 와서 카페에 와서 술 한 잔 마시면서 겸손하게 인사도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죠. 갑자기 카페에 와서 이렇게 여유롭게 술을 마시니까 그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마빈 메이시라는 주인공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그 마을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할 수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성격이 너무 포악하고 흉포해서 뭐 마을에 안 건드린 여자가 없고 뭐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또 어밀리어를 또 혼자 짝사랑을 한 거예요. 이 건장하고 야비하고 돈만 아는 이 여자 주인공을 열렬히 이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3일 만에 이제 쫓겨나거든요. 어밀리어한테. 거의 찬밥 대우를 받고 거의 초야도 못 치르고요. 왜 그랬죠? 어밀리어랑 왜 결혼했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뭐 그 어밀리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도 내놔요. 모든 재산을 다 어밀리어 이름으로 양도를 하고 진짜 빈털털이 될 때까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밀리어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빈 메이시는 상처를 받고 다시 포악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웃 마을 이제 마을을 전전하면서 강도질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꼽추랑 이제 어밀리어가 있는 그 카페에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가석방이 돼서. 쫓겨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갔다가 다시 옛 여자한테 돌아온 거죠. 옛 여자라기보다 이제 복수를 하러. 자기를 그렇게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사랑을 모든 걸 바꾸고 자기 자신마저 바꿨으나 어밀리어는 너무나 냉혹하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짓밟았거든요. 전혀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전혀 애석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인간은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제 운명의 장난인지 그 꼽추 라이먼이 그 마빈 메이시를 보자마자 흠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서로 남자죠. 근데 아까 저자가 양성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성향이 이제 있어서 이런 글도 썼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삼각관계인 거죠. 그래서 마빈 메이시는 꼽추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꼽추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꼽추가 왔을 때 여밀리어는 자기 2층에 이제 자기 뭐 방도 있고 뭐 훌륭하게 꾸며놨을 거 아니에요. 거실도 있고 자기 안방을 내주거든요. 그 자기는 건넌방 비슷한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결국은 마빈 메이시가 오면서 꼽추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뻔뻔한 게 이렇게 여자가 모든 걸 다 해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마빈 메이시까지 자기 그 집에 여기서 오늘부터 기거할 거요. 이러면서 둘이 안방과 건넌방을 차지하고 안방은 마빈 메이시, 건넌방은 자기. 그리고 결국 그 어밀리어는 꼽추를 위해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조그만 의자에 이렇게 키도 큰데 다리를 구부리고 자게 되거든요. 잠깐 지금 들은 생각인데 네. 키 크고 못생긴 미스 어밀리어가 그 꼽추를 사랑하게 된 건 어쩌면 혹시 이 남자라면 누구한테 뺏기지 않겠다.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온전히 내 것일 수 있겠다. 글쎄요. 그러면은 마빈 메이시는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리고 스스로 포악한 성격도 버렸었는데. 불안한 거죠. 불안할까? 잘생긴 놈하고 살면 불안해요. 네. 그런가요? 네.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여자의 그 동물적인 감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암만 해도. 그런데 참 이 꼽추 라이먼이 그 마빈 메이시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밀리어를 경멸하고 행동으로 막 흉내내면서 마빈 메이시 걸음걸이라든지 마을 사람들 카페 안에서요. 너무나 잔인하게 비웃거든요. 그 마빈 메이시 잘 보이려고. 근데 그런 걸 꼭 참거든요, 미스 어밀리어가. 근데 아니 그런 거를 참으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작가가 뇌졸중을 앓고 어쨌든 몸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고 그거를
보호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무의식 속에 그 어밀리아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든 생각입니다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맞다. 이게 작가가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유혹을 하던 아니면 내 사랑을 내가 지킨다 그러면 그런 캐릭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몸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사랑을 계속 지킬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시에 자기가 어밀리아이면서도 꼽추 라이먼에게 동병상련 느끼면서 네. 감정이입하면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문득 제가 들은 생각이니까 뭐 네. 맞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는 그 주인공들의 감정을 이랬다 저랬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가끔씩 저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보통 다른 작품에서도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사랑의 정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공통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런 이해 안 되는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 우선 사랑이란 두 사람의 공동 경험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동 경험이라 함은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개별의 세계에 속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사랑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고독한 것임을 영혼 깊숙이 느낀다. 이 새롭고 이상한 외로움을 알게 된 그는 그래서 괴로워한다. 이런 이유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사랑을 자기 내면에만 머무르게 해야 한다. 자기 속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강렬하면서 이상하게 야릇하고 그러면서도 완벽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사람도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을 불지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20년 전 어느 날 오후 시오거리에서 스쳤던 한 낯선 소녀를 가슴에 간직한 채 계속해서 그녀만을 사랑할 수도 있다. 목사가 타락한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쭉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로 보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늪지에 핀 독백합처럼 격렬하고 무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한 사람이 폭력적이면서도 천한 사랑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말만 짓거리는 미치광이도 누군가의 영혼 속에 부드럽고 순수한 목가를 끼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든지 그 가치나 질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힘들고 불편하게 느낀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게 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인을 속속들이 파헤쳐 알려고 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는 아무리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한 한 모든 관계에 맺기를 갈망한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이 소설 전반의 내용에 좀 이해 안 되는 기묘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랑론입니다. 특이한 문장이 있네요. 상대의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다. 아, 사랑을 주는 게.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줘서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상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 책 읽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통 사랑하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 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쪽도 있지만 사랑을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거잖아요. 특히 사랑을 주는 쪽은. 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쪽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증오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거는 이제 증오하게 되는 것까지는 작가의 특수 상황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이제 본인의 사랑론이겠지만 일견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긴 예를 있는데 들어서 현경 씨가 네.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마냥 행복할까요? 불안하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네. 이 사랑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내가 이 사랑을 지키거나 저 사람한테 그만큼 나도
사랑의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데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죄책감도 느끼죠. 나는 그만큼 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너무 힘들어진다는 네, 얘기죠. 사랑을 네. 받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고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작가의 그런 자기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받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참 슬픈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은 너무나 진실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거의 그 평화로운 어떤 그 조화로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이제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2차 반응인데요. 네. 1차 반응은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느 서랍 속에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끊임없이 상대한테 줄 때, 네. 이때는 받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쵸. 정말 줄 때. 거기까지가 어쩌보면 사랑의 본질이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주고받는 것은 처음에 내가 비웠던 그 서랍을 채우지 않아요. 다른 서랍으로 들어가지. 아, 네. 좋은 표현인데요. 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미 서로 좋아져서 막 주고받을 때는 처음에 내가 꺼내서 너한테 all mine to give 했던 그 마음과는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일명 연애로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처음에 주려고 할 때 그것만이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고 원형일 수도 있어요. 네. 주고받으면 이때 이제 감정이 복잡해지거든요. 계산하기 시작하고 저울에 달아보기 시작하고. 근데 아니,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그러니까 근데 참 슬픈 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네. 거부하고 예 그거를 억압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을 때에 네. 이제 사랑을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 좀 슬픈 준 걸로 끝내야죠. 준 걸로. 네, 그런가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근데 아까 초반에 그 뒤에 그 장영희 선생님께서 옹기민님 말 중에 쓴 걸 잠깐 읽어주셨듯이 그 저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신만이 아신다. 네. 그 뭐 스스로 판단해서 쟤 너무 불쌍하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또 그려놓습니다. 아침에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었는데 네. 은경 씨가 오늘 사랑의 얘기를 또 들고 오셔서 슬픈 카페의 노래 가슴 맥컬러스 열림원에서 올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백에 넣어 갖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권씩 사셔서 보시면 사랑의 본질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랑이지만 그 본질은 같을 것이니까 사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연애가 끝난 분들, 시작하셔야 되실 분들까지 모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 책 같습니다. 은경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는 사랑, 받는 사랑 다 좋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서랍은 각각 다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비운 자리는. 그렇더라도 고민돼.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